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TBC와 국민의힘이 함께 마련한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성욱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지 지금부터 90분 동안 생방송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홍준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우선 지난 대선 경선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여러와 같은 성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을 리모델링 해보겠다는 그 꿈이 좌절되고 난 뒤에 작년 12월 한 중순경쯤 이제 중앙정치는 비껴나서 쇠락한 대구를 살리는 데 집중을 다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맡고 저는 대구시정을 맡아서 둘이 손잡고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구를 발판으로 다시 대선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하는데 저는 중앙에서 이미 다 커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대구를 확 바꾸고 파워풀 대구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대구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정책 토론과 두 차례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3분 동안 대구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살펴본 뒤 나머지 4분 동안 관련 정책과 공약에 대해 다른 후보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후보는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사회자가 지정하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분, 답변도 1분입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이미 제가 대구 7대 비전에 대해서는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대구 통합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물류공항으로 만들어서 첨단 산업 제품들이 세계로 바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남북권 최대 공항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공항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공항 산단을 한 200만 평 조성을 해서 대기업과 첨단 산업들을 공항 주변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후적지는 첨단 관광 상업지구로 개발을 하고 여기는 아파트는 안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로 벤처단지를 조성하고 대구 산단을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 산단으로 재구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글로벌 문화 콘텐츠 도시로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하단체 문화예술을 전부 통합을 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은 수변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구는 분지이기 때문에 문희갑 시장님이 계실 때 대구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대구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금호강 백리길을 수변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최대 숙제인 맑은 물 공급은 이마땡부터 시작해서 대구나 경상남도 댐까지 연결하는 도수관로로 연결해서 댐물을 직접 원수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내에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구도심이 많고 낙후된 곳이 많은데 이곳은 지구 단위로 통개발을 하고 스카이라인을 좀 바꾸고 교통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내 교통망뿐만 아니라 대구 통합 신공항과 연결되는 그런 전철, 고속도로 이걸 완비를 해야지 통합 신공항이 공항으로서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7대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유영아 후보와 김 전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김 전 후보 질문해 주시죠. 홍준표 후보님 그 공약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그 대구공항 후적지에다가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대구시의 계획으로는 25% 정도의 주거 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네. 대구공항의 후적지를 팔아서 그것을 그 군사공항을 지어주는 방식이 기부대 양려 방식인데 그럼 땅값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또한 전임 시장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뭐 주거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성이 있느냐, 자금 그 조달 계획이 제대로 되느냐, 이 복합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지난 대선 때부터 TK 신공항은 나는 국비공항으로 추진한다고 줄곧 주장을 해왔고 또 그에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기이 제가 만들어서 국비공항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윤석열 후보도 이미 동대구역에 유세 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TK의 정책에 관해서는 홍준표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 때 국비공항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국비공항으로 하게 되면 나라가 책임지고 거기에 공항을 짓는 겁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처럼.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약속을 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국비공항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후적지 개발은 그건 대구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네, 돈으로 후보님 시간이 우리가 그거 할 초과됐습니다. 필요는 발언. 일단 그 국비공항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때 대구에 많은 정치인들이 그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한 이유가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대구공항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아서 대구공항은 사실 기부대 양립 방식으로 결국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또 대구의 정치권도 대부분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홍 후보님은 또 대찬성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때 대구의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께서 대선에서의 표 때문에 대구의 민심을 배반했다. 대구의 민심을 배신했다. 이렇게 또 비난한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게 어리석은 질문인데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갖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도 국비로 하고 TK 신공항도 국비로 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지 옳았죠.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은 반대하고 TK 신공항법을 국비공항으로 제출했을 때 그걸 동의해준 대구 국회의원들이 3사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부의 국회의원들이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해서 잘못한 거죠. 그걸 갖다가 동시에 통과시켰어야 옳았는데 가덕도 신공항법 반대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동시에 통과를 못 시켰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똑같이 국비공항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죠.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하고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했는데 그걸 국비공항으로 안 하면 국민에 대한 그건 배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추진한 사람들. 네, 마이크를 내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정책 토론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시민들이 시장 후보에게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는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후보님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하신 부분인데 이제 공약하신 대로 기업과 인재들이 찾는 도시, 그다음에 이상적인 시정 혁신을 통해서 힘 있는 대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구가 진짜 예전보다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데 청년들과 실버 세대들 간의 화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업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워낙 이제 많이 비싸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을 안 넣고 이제 운행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어려운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하자는 방안에서 이제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을 위해서 노력해줄 시장을 원합니다. 내 집 마련이 힘든데 정부뿐만 아니라 대구 시장에 계시는 분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대구가 의료도시이니만큼 시민들의 의료에 힘써줄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을 즐기기 힘들었는데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는 분을 뽑을 겁니다. 대구시를 위해서 노력을 잘 해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첫째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침체 전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주제로 대구 경제 어떻게 살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를 지정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7분 30초고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해야 하고 주제를 벗어나거나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가 1차 경고를 한 뒤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먼저 유영아 후보부터 7분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대구의 산업 구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는 서비스 산업이 한 73%, 제조업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다수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대구 경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셨듯이 그냥 일회성 지원, 스파스 지원만 있었지 체계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대구 경제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이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이분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네, 이 후보님 후보자를 지정해 주시죠. 자, 홍준표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73% 정도 됩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경제 대책이나 지원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비정상적인 구조죠. 네. 사실상 제조업 종사자들이 많은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도시는 소비 도시고 그런 식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섬유 산업이 쇠퇴하고 난 뒤에 주력 산업을 대구에서 키우지 못했다. 앞으로 주력 산업을 키워야 한다. 우선 그거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 이미 대구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한 70%가 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여쭤봐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개량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산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분들이 사업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좀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용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경력 증명서를 떼러 갔더니 미용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경력 증명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관리해 주면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또는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10년 경력자 또는 5년 경력자 이런 사람들 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좋은 방책입니다. 네. 네, 좋은 후보님 방법이에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네. 대구는 섬유 산업의 주력을 이루었던 그 시절 이젠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대구의 주력 산업을 바꿔야 됩니다. 주력 산업을 바꾸고 대구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지금부터 만들어내야만이 50년 미래가 있습니다. 사실 포항제철과 구미공단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 50년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제가 후보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건 동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산업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70%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러면 직업을 바꾸고 다른 직종을 알선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떤 도움을 줘서 이분들이 대구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보님께서 계속 산업 구조를 변경하신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되지만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자, 김재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서비스 산업 뭐 진흥센터든 진흥원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해서 이 데이터를 관리로 함으로 해서 그 사업자들의 이익을 주자고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거점 도시 구축과 연관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니사스 지역 경제 시스템과도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주장하는 이런 지원센터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의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데이터 지원센터가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영업에 좀 도움을 주고 할 정도로 한가한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거의 빚더미에 오르거나 또는 임대료도 못 내서 폐업하고 있는데 뭐 그런 데이터 이야기는 좀 너무 한가한 말씀이 아니신가 좀 죄송하지만 좀 그렇긴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이제 그 뭐 현금 보상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런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지금 김재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회성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일회성 지원을 주자. 그럼 항구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건데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항상 얘기를 하면서 기업을 유치한다 또는 대기업을 갖고 온다, 항모기업을 갖고 온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앞으로는 그럼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냐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은 늘상 그때 현금 지원, 바우처 지원 이런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제가 여쭙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구 서비스 산업 지원센터를 만들면은 그 서비스 센터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다른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밀키트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밀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서비스 센터를 지원해서 밀키트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걸로 해서 사업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지금 당장에 폐업을 하고 심지어는요 관공서에서 지금 폐업 지원을 도와주거든요. 폐업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폐업을 할 때 그 밀린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는 판에 뭐 10년, 20년 후에나 우리가 이제 좀 원할 정도가 아닌가. 저는 당장에 하다못해 한시적으로 뭐 부가세, 소득세 면제라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힘든 그 현금성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서비스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유영아 후보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원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7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그 대구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지원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뭐 당연히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법이 바뀐다고 하는 전제 아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컨대 지금 그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도 최근에 그 보도가 된 것을 보면 국토부에서 당초에 뭐 7년 만에 공사하겠다고 한 것이 10년 가까이로 늘었고 공사비도 7조 뭐 5천억이 13조 뭐 6천억으로 늘고 13조 이상으로 늘고 공사기한도 근 10년 가까이로 바뀌고 그러니까 계약도 2035년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사실은 당초보다 공사비도 2배 되고 이러면 이것이 과연 추진이 되겠느냐. 심지어 BC 분석이라고 해서 경제성 분석이 0.5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가덕도 신공항이 김 후보님 질문 제대로 되지 시간이 않는데 지났습니다. 대구공항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관이 있습니까? 보관이 아니라 내가 그 수차 설명했듯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국비공항으로 하겠다. 민주당도 그걸 반대를 못합니다. 일단 국비공항으로 해놔면 그게 한 번에 돈을 10조를 투입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차 사업으로. 연차 사업으로 들어가고 만약 이게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동촌공항에 이전 정동 같으면 대구 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동남아나 가는 공항에 무슨 여기에 홍준표 의원님 물들이 답변 시간이 오겠습니까?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재현 후보 질문해 주시죠.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킬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뭐 천국이 되죠. 대통령 공약한 게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 대구 공항 이전에서 확실하게 국비 지원 국가재정 사업으로 이것을 만들려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홍준표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어서 과연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홍준표 후보님께서 아무리 뭐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시지만 그것이 대통령이 돈을 쓸 때가 하도 많은데 굳이 뭐 우리 홍준표 후보님 시장 되셨다고 해서 그걸 더 뭐 챙겨서 주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나 그냥 말만 한마디 하면 돈이 다 나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착각 아닙니까? 참 말씀하시는 게 못됐게 하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구 공항이 국비공항으로 안 되는 걸 지금 바라는 아니, 듯이 이야기를 된다니까요. 하는데 되는데 그거는 지지부진해지죠.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윤석열 당선자가 동대구역에서 15,000명이 보는 자리에서 형님 그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나하고 만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K 신공항 이 문제는 대구 경북의 50년 미래를 보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 중에 대구 경북의 첫째 공약이 그겁니다. 제가 그 당선인하고 인수위 사무실에서 만나서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아이 뭐 형님 하겠습니다 하던데 이거 저 제대로 되겠습니까 했더니 당선인이 그거 저 법도 개정해야 되고 앞으로 절차가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뭐 홍준표 의원께서 이거 해줄 거냐 묻는데 표 들어가서 그러면 뭐 당신이 이야기하면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이런 저 대구의 현안 문제를 정말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또 대구의 현안을 이 뭐 공항 문제뿐만이 아니죠. 대구 현안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요구하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그러려면 좀 대통령과 좀 잘 지내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좀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당내에서도 좀 지지를 많이 얻고 이런 분이 후보가 대구시장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대구 시민들이 괜히 후보님 때문에 피해 입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참 말씀 못됐게 하네요. 내가 참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27년 정치하면서 누구 팔아서 정치해 본 일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합니다. 예? 대구시장으로 나왔으면 자기가 할 수 있다.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받아야지.
당선자 팔고 당선자 사진 붙여놓고 마치 모든 것이 협조해서 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무슨 선거입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게 맞죠. 자, 김전 후보님, 유영아 후보한테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당선자 판 적도 없고 저는 다만 이 대구의 현안을 해결하려면요. 사실은 우리 대구시 혼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특히 더 나아가서 대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 혼자 다 하겠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대구 시민이 대선에서 1등 공신인데 그분들이 왜 홍준표 의원님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아니 없습니다. 그거 참 말씀 참 못되게 하는 게 어떻게 그게 피해를 입습니까? 피해를 입을지 덕을 크게 볼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아니죠.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토론하는 거는 나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 내 윤 당선자하고 내려오기 전에 둘이서 만나서 한 이야기는 있지만 내 자, 이야기를 우리 하지 김 않겠습니다. 후보님과 홍 후보님이 현재 네? 뜨거운데요. 그 김전 후보께서 유영아 후보한테도 한번 예, 질문을 유영아 후보님 제가 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네네. 공약 발표하셨습니까? 제가 공약 제가 발표하신 걸 못 들어서 공약을 어떻게 알리셨는지 내지 공약이 어떤 공약이 있는지 예. 아까는 말씀하셨는데 뭐 공약 발표도 하고 하는데 네. 공약 발표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말씀을 기회를 주셔서 중앙당 홈페이지에 저희 공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TV 토론이 끝나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공약을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트롱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경제력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게 내가 데이터 거점 도시로 대구를 만들겠다는 게 주된 공약이었고요. 두 번째 스마트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2의료원과 의료기관을 서로 연결시키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7분 30초입니다. 홍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뭐라도 물어도 되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은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론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참으로 그건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남을 폄하하고 그리고 앉아서 대구 시민이 홍준표 때문에 피해 본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당선자하고 관계가 어떠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구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깐죽거리고 남 비난하는 그런 토론은 옳지 않습니다. 마치 TK 신공항이 국비공항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또 안 되는 것처럼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김정은 후보님 아까 후적지 개발을 할 때 뭐 항모기업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돈 마련할 겁니까? 그 지금 권영진 시장님은 거기 5만 채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돈 마련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막 뒤섞여서 그런데 첫째 하나 제가 깐죽거린 게 아니고 또 제가 뭐 그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대구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나름대로 설명한 것인데요. 그 어쨌든 저도 대구시장 후보자로서 나온 후보자인데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후적지 문제에서 그 아파트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비지원 사업 내지 국가재정 사업이라 해도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할을 과연 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할을 못 하시면 우리 김 후보님 그만큼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홍 후보님 그만큼 대구 재질문 시민들이 가능합니다.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더 이상 질문 그건 안 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에이, 고마운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전부 보고 있는 데서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유영아 후보님 네. 아까 내가 공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국비공항이 돼야 되겠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부산도 국비공항으로 하는데 대구도 똑같이 국비공항으로 네. 하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형평의 차원에서.
사실 그랬거든요. 이게 처음에 2년 전 9월에 내가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어요. 제출할 때는 부산 가덕도 공항을 들고 나올 것이다. 민주당에서. 네. 그게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들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제출해놓고 병합심리를 하게 되면 같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이낙연 대표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연락이 왔어요. 같이 통과시키자. 그런데 대구 정치권에서 이걸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반대를 하니까 같이 통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통과시키고 이거는 안 통과 안 시킨다. 그렇게 해서 좌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민주당과 협력이 돼야 돼요. 그죠? 네. 180석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걸 국비공항으로 해주겠다고 대선 때 약속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자도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질문이 그러니까 요지가 그러면 국비공항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그 주변 공항 주변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옳겠습니까? 선배님, 제 답변 시간이 아마 30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세요. 네, 내가 30초 여기는 안 주어지는데 물을 테니까. 저는 지금 이제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공항 이전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선배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법이 만들어져서 국비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다수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뭐 후보님께서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약속하셨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 잘 될 거다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답변은 또 질문을 주시면 제 시간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어려울 것 같습니까? 뭐 이건 제 뭐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의 가덕도 공항하고 대구에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하고 이 두 개를 다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둘이를 싸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법안 통과가 아까 뭐 김 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낙관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후보 그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충분히 설명하셨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뭐 지방자치단체든 우리 국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힘을 합쳐서 그 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덕도 법안은 통과가 됐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네. 국비공항으로. 네. 그러면 남은 것은 지금 TK 신공항인데 예, 그렇습니다. 만약 민주당에 사실상 실세하고 같이 약속을 다 했다면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만약에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하면 저는 이 법안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론을 정해갖고 반대 당론을 정하거나 또는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걸 털기 시작하면은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이렇게 쉽게 통과가 되겠냐? 거기에 대한 저는 의구심은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통과돼서 공항이 빨리 조기 발주되고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것은 저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추가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어보십시오. 지금 사실 그 물 문제가 되고가 예. 굉장히 심각하죠. 네네. 물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그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 가면 이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거는 15%밖에 되지 않아요. 예. 거의 그 식수댐이나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해서 식수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4대강의 강물을 이용해서 원수로 사용하는 게 70%가 넘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해평 구미 위에 해평 그 낙동강 거기서 물을 끌어오기로 했다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합의 본 게 아주 힘들게 합의 봤지만은 그 물값이 4배 이상 비싸게 되거든요. 현재. 네. 그래 되면 대구 시민들이 그걸 수용을 할지. 그래서 안농댐물하고 이마댐물하고 전부 식수 도수관로를 새로 연결해서 이미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연결해서 댐물을 직접
가져오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시간이 10초밖에 안 아니, 남았어. 이제 아니, 그렇습니다만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시간대 거기에 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 후보님 다음 주도권 토론 시간에 예. 시간을 활용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열기를 식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에 담긴 사진 한 장을 통해 대구에 갖고 있는 애정을 살펴보는 내가 사랑하는 대구 순서입니다. 네,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저 사진이 안 나오네. 아, 네. 저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천 유원지로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그 가서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대구 신천국민학교를 다녔고 신안국민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영남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구가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의 홍준표를 있게 해준 그런 키워준 고향이죠. 또 지난번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수성을에 왔을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대구 무소속은 서울 무소속보다도 더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구해준 분들이 또 대구 분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주제 제한이 없는 자유 토론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9분입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야 하고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해야 하고요. 비방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9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아 후보님 어떻게 시장을 출마하시게 되셨어요? 이게 30초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시간 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을 준비했던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지금 뭐 방송 때 답변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구를 만들고 어떻게 대구를 디자인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었고 그게 제가 내일 아마 공약을 발표하면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찬찬히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어릴 때 떠났던 도시고 오랜만에 정말 돌아왔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처음에는 조금 어릴 적 기억만 더듬어서 본 도시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는 늘 제가 가슴속 깊이 기억하고 품었던 제 고향이 맞습니다. 어릴 적 그 아름다웠던 추억이 깃든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참 힘들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해 볼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더 말씀하세요. 뭐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결례라고 해서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주셨으니까. 저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기 계획은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강물을 치솟는 쓰는 것보다 댐물을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영주댐으로부터 이어지는 게 그 도수간로가 한 120km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 연결돼 있는 것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설 비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한 1조 2천억 정도 되고 댐 건설하는 데도 한 1조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 후보님께서 이제 그 2조가 되는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댐물을 치수해서 치수원으로 쓰는 거를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실수대책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국비사업으로 후보님께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뭐 예타가 면제돼서 국비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비 사업에는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 예산이라는 게. 예. 그러면 이제 국가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아주 급한 데 먼저 쓰고 좀 나중에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 그럼 다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국비 예산을 확보가 안 되었을 때 뭐 하려고 그 생각을 합니까? 꼭 되도록 해야죠. 지금 경제부총리가 추경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예산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추경호 의원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선배님께서는 이제 추경호 지금 의원이 이제 차기 정부의 경제부총리로 내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선배님께서 의정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경제부총리가 예를 들어 예산실을 통해서 이제 그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예산 결산 특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만약 예산이 감축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는 저희 국민의힘이 소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수당을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국비 확보가 안 되면은 결국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지금 도서관로 설치는 공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유 후보님이나 김재원 후보님은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게 저는 안 기본적으로 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예산 절차라는 거는 네네. 여야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예? 협상을 해서 예산이 좀 다소 깎이는 경우는 있어도 그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전면 폐기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선배님 그 안을 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그 예선강에 그 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수온이 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류가 잘 형성이 안 되니까 치수원 서기는 굉장히 좋은데 영남권 강육 상수원 그 계획표를 보니까 그 도서관로를 설치해서 올 때 민자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제가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럼 민자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게 민자 고속도로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근데 민자로 하는 것도 이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네. 그렇게 되면 시민 부담이 너무 커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수도 정책이라는 거는 수돗물의 원가가 만약 100이라면 실제로 우리나라 수도 물값을 받는 건 70원밖에 안 받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돗물 만드는 그 비용을 전원 국민들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수돗물 만드는 비용이 원가 비용이 100이라면 사실상 수돗물값으로 책정하는 거는 7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은 세금으로 보충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만약 그런 것까지 민자로 하게 되면 시민들 부담이 너무 커질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꼭 민자로 하자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저는 선배님과 같이 치수원 다변화는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해평 치수원을 갖고 이제 MOU도 체결됐으니까 일단 거기 물을 쓰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거기 말고도 대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의 치수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선배님과 의견이 같은데 다만 그게 이제 선배님 그 후보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국비로 전액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 그럼 다른 대안이 없으면 결국 이거는 이래 됩니다. 네네. 국비가 전액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네네. 지방비하고 매칭 펀드 제도로 합니다. 매칭 펀드 제도. 자, 홍 후보님 김재원 후보에게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못 돼가지고 질문하기 싫은데. 아니, 알겠습니다. 예. 겁나서 질문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김재원 후보를 겁을 내겠습니까? 선배님 시민들 보고 자, 계십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페널티 조항을 만들 때 그날 아침에 MBC에 인터뷰하면서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하셨죠.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난 뒤에 그날 9시에 8시에 인터뷰를 하고 9시에 최고위에 들어가서 주도해서 25% 그 페널티 룰을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 제출된 안은 그 해당 행위자 25%, 그 탈당자 25%,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이 출마해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자 10% 이렇게 해서 35%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너무 과하다. 그리고 그 최고위에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영선이거나 초선이어서 지방선거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고 제 의견을 이야기했고 그
그 과정에서 참석한 7명 중에 찬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초 나온 안에 대해서 저는 10%를 좀 낮추자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론을 4대3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저 말고 3명의 최고위원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아니 그게 이해 당사자가 페널티 룰에 표결에 참석하는 게 그게 법률상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그것은 홍준표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탈당해서 복당한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내놓길래 이렇게 가면 조금 너무 과하다 하는 입장이었고 그것을 뭐 이해 당사자라고 해서 제가 맡은 것이 아니고 우리 당에 만여 명 가량 되는 공천 신청자 모두에게 그 적용되는 아니고 공천 룰을 정하는 것은 최고위원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이지 그것이 제가 뭐 의견에 특별한 반영을 주도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 대표가 계시는데 당 대표가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아 후보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9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이번 질문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잘 알다시피 대구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되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이 떠나는 청년들을 붙들어맬 수 있는 대책이 뭘까? 혼자 고민도 많이 했고 자문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후보께서 앞으로 이제 대구시장이 혹여 두 분 중에 되시면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고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 아시다시피 이제 한 1년에 대구의 청년들이 떠나는 몇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 거 더군다나 이공계 대학생들이 많이 떠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후보님께서는 경남지사도 역임하셨고 또 의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대선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이게 단시일에 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것도 단시일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2년 전부터 TK 신공항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70년도는 고속도로가 경제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이제는 하늘길입니다. 그래서 하늘길을 열게 되면 대기업이 대구로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러다면 청년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생긴다. 난 그래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멘토링 제도인데요. 후보님께서 아시다시피 멘토라는 게 이게 의무적이 아닙니다. 의무적이 아니다 보니까 일회성에 그치기도 하고 또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구 출신 출향민 중에 서울이나 또는 다른 데 가서 성공한 기업인도 많고 또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출향민들하고 그다음 대구 상공회의소에 소속된 많은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한 2명 정도 한 기업당 또는 1명 정도의 멘토를 해서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이나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토링에 대해서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제도이긴 한데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는데 그것만으로 청년 대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죠. 이제 멘토 제도가 왜냐하면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꿈을 가진 멘토가 있으면 그걸 지속적인 멘토링 하면서 그럼 거기서 그 경험을 배워서 자기 꿈을 키워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속적인 멘토링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출향민 중에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또 여기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모델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경험과 지식을 배우면은 대구 지역의 청년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꿈을 키워갈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제도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의 꿈이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멘토링을 늘 하고 있죠. 네. 지금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청년의 꿈 사이트를 통해서 청년들의 고민 상담하고 진로 상담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억울한 처지 같은 것도 내 상담해주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게 청년 멘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님께서는 이제 후보님께서 계속 멘토를 잘 해주시면은 아마 대구의 청년들이 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정주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이 청년들을 정말 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있고 이 지역에서 일할 자리가 있으면은 굳이 가족을 떠나서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김 후보께서 갖고 계신 청년 대책이 있으면 이기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구에도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연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직장들이 많다면 떠나지 않을 텐데요. 연간 10,0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계속 떠나고 있고 우리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청년들이 제가 대화를 하면서 직장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뭐 공기업, 공사 또는 서울 대기업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나무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데요. 조금 더 제가 이제 질문 나중에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인구 대책을 얘기할 때 정주 인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구에서 살고 머무는 인구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조금 개념을 달리 봤습니다. 이걸 관계 인구, 교류 인구라고 봤습니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에 보면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1대 8대 25대 81 이렇게 있는데 그 수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주 인구 한 명이 1년에 소비하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준구 한 명이 소비하는 이 150만 원이 8명의 외국인이 관광 가서 하룻밤 자고 가는 비용과 같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국내인들이 25명이 하룻밤 숙박하고 가는 그 수치랑 같고 그다음에 국내 관광인들이 자지 않고 81명의 국민들이 방문했다 가는 그 비용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 인구의 개념을 벗어나서 교류 인구 이런 관계 인구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류 인구, 관계 인구, 정주 인구 이런 것은 좀 너무 구체적이고 네.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 문화 또 인류학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밖에 몰라서 또 제가 아닙니다. 쓸데없이 이야기할 수도 일부러 없고 뭐 한데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아까 청년 그 일자리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대구에 기업을 유치할 때 수도권 수준의 그 연봉을 보장해주면 우리 대구에서 산단 국가 산단이나 지방 산단에 좀 혜택을 주면서 유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 대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조금 더 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예컨대 시에서 주관해서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뭐 일자리 뱅크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 직업 소개 정도가 아니고 멘토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을 택할 때 그 직업이 필요한 그 기초 지식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뱅크라고 하지만 이게 포털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청년 창업 펀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때도 도움을 주는 방식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청년 주거 정책 또 청년 사회 안전망 정책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제 청년들이 대구에서 그 살더라도 수도권에 가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 비해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더 그 대구의 청년으로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끊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함께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정주 인구에 매달리는 이제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옆에 보면 경산시에 대구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들이 방학 때는 또 서울로 가기도 하고 자기 고향도 가지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뭐 서울도 가고 외국도 갈 수 있으면 다만 그들이 대구에 대한 관계를 끊지 말고 돌아와서
성공해서 멘토링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멘토링 제도라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시야를 바꿔서 그런 식의 정책 방향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시간은 이 정도로 쓰겠습니다. 네, 한 10초 정도 아직 남았는데 다 하신 걸로 네. 간주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재원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9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홍준표 후보님, 저 잠시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선 국면에서 그 우리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사실 제대로 돕지 않았다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보면 뭐 윤 후보의 추락 원인은 측근들의 준동, 후보의 역량 부족, 가족 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실이 그 이유이다. 또는 뭐 또 다른 데 보면 윤 후보가 잘못되면 제 탓이나 하려고 밑자락 까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윤 후보가 뭔가 낙마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구의 그 시민들 중에서는 사실 대선에서 우리 홍준표 후보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 점은 솔직히 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윤 후보하고 원팀이 되고 난 뒤에 윤 후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후보가 요구하는 동대구역 유세부터 시작해서 대구 유세에 3번이나 나갔습니다. 서울 유세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요구하는 거는 다 했습니다. 근데 다 했는데 원팀 되고 난 뒤에는 일체 내 언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음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윤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거 끝나고도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원팀 해줬다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참, 그걸 그 뭐 그래 말씀하신다고 다 그래 실제 그래 되는 건 아니고요. 대선 하루 전날까지도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투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래서 사실 우리 당 후보를 굉장히 저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 대선 하루 전날 그 서울시청 그 선거 유세에도 안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뭐 저 건강진단 때문에 못 가셨다 이런 말씀은 저 우리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건강진단은 대선 다음 날 하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에 말씀으로는 원팀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대구시장이 되면 아무래도 대구가 뭐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협조를 받는데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죠. 아, 그럼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옹졸합니까? 아니 뭐 지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걸 여쭤볼게요. 사감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럼 제가 한번 그걸 내 여쭤볼게요. 이야기를 할게요. 홍준표 후보님이 아니, 만약에 내 답변을 시장이 할게요. 되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건 그 언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 언론에서 그게 공론화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공론화됐지만은 투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기권하지 말고 투표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내부 총질을 하시고 그렇다면 평소에는 그러시지 않으시다가 그때만 이제 뭐 언론을 인용하셨다면 또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뭐 엄청나게 그 윤석열 후보 입당 때부터 공격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비난하고 하다가 그러면 적어도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졌으면 그래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든지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으셔야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대구 시민들이 사실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몰표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켰는데 대구 시민이 그러면 1등 공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선 후에 과연 1등 공신 대접을 받을 건가 그런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해필이면 홍준표 후보님은 아직도 이렇게 당선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죠. 당선인 팔아가지고 대구시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대구시장은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중앙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해야 대구시가 재건이 됩니다. 어디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 어디에서 대구시장 되려고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비난하고 폄하한다고 해서 그 표가 김재원 후보한테 가겠습니까? 아니 저는 표 때문이 아니고 네, 이거.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뭐 빌붙어서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권영진 시장께서도 지난번에 차기 대구시장은 중앙정부 또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함께하면서 협력을 해서 대구의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대구시장으로 적임자이다. 그러니 대구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권영진 시장이 8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아마 느낀 그 고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후보께서 지금 뭐 중앙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좋은 말씀으로 들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자체가 중앙정부와 뭔가 협조하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시정을 이끌겠다 그런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특히 신청사 이전 문제를 마음대로 뒤집었다가 하루 만에 또 번복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과연 부당하다고 꼭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부당한 게 아니라 못됐다고 내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자꾸 정책 못됐다고 토론이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정책 정치 토론인데 토론이 그러면 같은 말을 후보끼리 갖다가 못됐다가 그렇게 하시면 뭡니까? 안 되죠. 그게 아니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셔야지. 예의를 안 지키는 게 누굽니까 지금? 의의가 없어서. 자, 김정은 후보님, 유영아 후보께도 질문을 예, 부탁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윤하 후보님께 질문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답변을 하지 않으시든 뭐 다 좋은데요. 적어도 그 같은 후보로 나온 그 경쟁하는 상대 후보에게 뭐 야비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하시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과연 후보자로서 적정한가 그러면서 공개석상에서 못됐다 발언하시는 것도 만약에 제가 잘못한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저를 공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영아 후보님께 제가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유영아 후보님 어쨌든 그 지난번에 저 만났을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파동의 거처를 네네. 그 정하신 데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뭐 조금 그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것을 뭐 너무 뭐 나무라지 마시고.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어쨌든 또 저 그 설명하실 기회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것이 굳이 그 박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달성군 육아읍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구 파동에 거처를 정하신 것이 굳이 단순히 주거 환경 때문인가 또는 다른 목적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금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시간을 지금 48초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49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파동이 옆에 계신 홍준표 후보의 지역군지 이게 수성구 갑인지 을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비산동입니다. 비산동, 내당동, 원대동, 대명동 이 정도가 제가 기억하는 도시입니다. 어디가 북구고 남구인지도 지금은 가물가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냥 판단해 주십시오. 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10초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김 후보님. 예, 오늘 뭐 저 토론에서 많이 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해진 토론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유영아 후보부터 홍준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정치를 시작한 지가 27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국회의원 5번 했고, 경남지사 2번 했고, 당대표 2번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상임위원장도
2번이나 했습니다. 해볼 만한 것은 대부분 다 해보고 지난번에 대선에 도전을 했는데 국민 여론은 48% 거의 절반에 가깝게 얻고도 당원 투표에서 패배를 해서 대한민국 리모델링 꿈이 좌절이 됐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 내 고향 리모델링 하는데 새롭게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중앙정치에는 관여치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TBC와 국민의힘이 함께 마련한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